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의무이행보수단이라는 주제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앞 것까지 행정, 강제, 행정벌은 과거부터 계속 써오던 수단, 전통적인 수단이고, 새로운 수단은 비교적 근래에, 뭐 20, 30년 이내 근래에 도입된 수단들입니다. 응? 그래서 이 배경은 과거부터 써오던 수단들이 전통적 수단이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은 측면이 있어. 응? 그 법적으로도 절차도 엄격하고, 응? 등등 여러 가지 측면이 있거든. 그래서 또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거는 우리 전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얘기 했었지. 뭐야? 저 불량식품 만들어서 파는 업자, 그지? 그러면 원래 법에 불량식품 파는 업자 만들어 파는 업자는 벌금이나 징역형, 이렇게 형벌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 그런데 돈 많이 벌었어, 그지? 불량식품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징역 3년 살고 나와서 그 벌은 돈으로 잘 살면 문제 있어. 그렇죠? 그러면 뭐 징역 위반했다고 걸리면 징역 3년 살고, 응? 한 20억 벌면 그 갖고 뭐 평생 잘 살면 되지, 그죠? 응? 우리 그게 많이 드는 게 무슨 도박 사이트 운영하는 업자들 그렇잖아, 응? 걸리면 뭐 징역 살지만 그래서 마늘밭에 돈 숨겨놓고 하잖아, 응? 그지? 옛날에 나중에 징역 살고 나와서 그 돈 갖고 잘 살라고, 그죠? 돈 숨기잖아, 응? 그러니까 그런 법을 위반해서 벌어들인 돈도 다 걷어야 위반할 생각을 안 한다고. 위반하면 징역도 살고 벌은 돈도 다 뺏긴다. 이래야 위반할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법을 위반해서 벌어들인 돈도 다 걷는 조치가 이게 바로 과징금이야. 응?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의무양법 수단으로서 금전, 즉 돈을 이용하는 수단 중에 대표적인 게 과징금인데, 과징금은 잘 나오는 편이야. 그래서 좀 중시해야 돼, 과징금. 그래서 뜻 읽고 지나가자.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돈 부과하는 거야. 응? 돈을 부과하는 제재 조치야. 응. 그런 점에서는 의무 위반했다고 돈 부과하니까 벌금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하지. 또 과태료 이런 거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세밀하게 보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지. 자, 어쨌든 그렇게 뜻 알아두고,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해. 과징금의 유형 내지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 근데 이제 과징금은 처음에는 그 전형적 과징금이라고도 칭하고 본래의 과징금이라고도 칭하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도입될 때의 과징금은 이런 용도였어요. 여기에 키워드가 뭐냐면 첫째 줄,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 박탈. 응? 요게 키워드야.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한 대로 불량식품 만들어서 돈 벌었다, 그죠? 그럼 그 벌어들인 돈을 걷기 위해서 과징금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야. 응? 그래서 불법적인 이익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 이런 목적으로 우리나라 과징금이라는 제도가 1980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라는 데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됐었어. 응?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판례가 명확치는 않은데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왔어. 화살표 세 번째 줄에 법을 위반해서 얻은 이익이 없거나 또는 법을 위반해서 얻은 이익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에서 이제 이익 얻었다고 이렇게 추정하는 계산법 이런 걸 해놓고 그에 따라서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응? 그래서 그 화살표 얘기지? 그것도 알아두자. 법을 위반해서 얻은 이득이 없거나 위반으로 인한 이익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응? 그것도 알아두고. 이게 원래의 과징금이고 지금도 여전히 이런 과징금 활용합니다. 유지되고 있는데, 근데 나중에 또 다른 목적으로도 과징금을 또 부과하는 게 생겨났어. 변형된 과징금이라고 이렇게 칭하죠. 두 번째, 요거는 이제 거기 두 번째 줄처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예로 들었잖아. 그러니까 버스 운송하는 업자가 있는데 법을 위반했어. 그럼 원래 뭐 영업정지 같은 거 시켜야 맞는 거거든. 근데 영업정지를 시키면 이제 위반했다고 제재하는 목적은 달성되는데, 이게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요. 버스 타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니 영업정지 시키기 곤란해요. 그래서 위반했지만 영업은 계속해라. 대신에 너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이익 얻는단 말이야. 위반했는데도. 그래서 그에 대해서 돈을 또 매기는 거야. 응? 그래서 이거의 키워드는 첫째 줄 뭐야? 영업 정지시키거나 철회. 실생활에서는 취소라는 말을 많이 쓰겠지. 영업허가 취소 철회하거나 영업 정지시키는 거 대신한 금전적 제재 수단. 응? 영업 정지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여러 가지 있거든. 응? 그래서 그런 게 변형된 과징금이다. 그죠?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그 내용 읽어보면 이야기했죠? 지금 설명했듯이. 자, 이런 두 가지 목적으로 현재 과징금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응? 자, 동그라미 3번도 역시 중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과징금은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돈을 부과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일종의 의무 위반했다고 벌금, 과태료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긴 한데, 근데 원래 이제 벌금이나 과태료는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해서 너 대가를 치러야 돼.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이제 부과한 그거지만 과징금은 의무 위반을 했다는 거에 대한 제재의 목적 플러스 뭐야? 법을 위반해서 얻은 이득을 박탈하는 거거든. 그 점이 법을 위반해서 얻은 이득을 박탈하는 측면, 그게 바로 벌금이나 과태료하고 조금 다른 점이야. 응? 두 가지 성격이 다 있어. 위반 행위한 거에 대한 제재에다가 플러스 위반으로 얻은 이익 박탈, 두 가지 성격이 다 있기 때문에 벌금 과태료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단 말이야. 응?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의 결론은 뭐야? 과징금은 벌금, 과태료 같은 행정벌하고 유사한 성격도 있지만, 응? 좀 다르다. 응? 그래서 두 번째 줄, 동일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도 부과하고 벌금이나 과태료도 같이 부과해도 된다. 응? 그래도 이중 처벌로 안 본다. 병과할 수 있다. 응?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병과 얘기 나오잖아. 근데 지금까지 공부한 것 따르면 뭐 하나의 동일한 의미에서 뭐와 뭐를 다 병과할 수 있다야. 같이 부과해도 된다. 딱 하나 논란되는 게 뭐야? 아까 공부한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형벌과 과태료 이걸 같이 부과해도 되느냐? 요거는 헌재는 안 된다는 입장, 뭐야? 대법원은 된다는 입장. 요것만 논란이 있어. 나머지는 뭐와 뭐를 같이 부과해도 되느냐? 다 된다고 하면 돼. 그 형벌과 과태료만, 그거만 논란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응? 자, 그러면 그 밑에 판례 보자. 이 동그라미 3번과 관련된 거야. 응? 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만약에 부당한 지원행위, 그지? 부당한 지원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재벌 기업들 어떻게 돼? 응? 그러니까 재벌 기업들 예를 들면 우리 홈플러스라는 대형 마트가 있는데, 대형 마트도 있지? 또 뭐 있더라? 저기 극장 가면은 영화관 가면 뭐 있어? 팝콘 팔고 매점 있지? 근데 매점 또 누구한테 운영권 주냐? 저기 재벌 가족한테 또 운영권을 줘요. 사업권. 부당하게 지원해 주는 거지. 응? 아니 그냥 독점적으로 사업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법적으로 문제돼요. 응? 부당한 지원행위 뭐 이런 유형으로 속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 이 과징금은 두 번째 끝에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제재금으로서의 기본적 성격을 갖고 있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하는 돈으로 제재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데다가 또 뭐가 돼? 중요한 단어.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도 부과되어 있는 것. 부당이득 환수적, 이 부당이득이 여기서 뜻하는 것은 법을 위반해서 얻은 이득, 그거를 환수하기 위한 요소도 같이 들어있는 거다. 그래서 결론 뭐야? 단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벌금 과태료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이 형벌하고 다른 성격을 가지니까 형벌과 이 과징금을 같이 부과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어도 이중처벌 아니다. 응?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응? 자, 그래서 같이 읽어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거. 야, 이거 과징금 뭐 동그라미 1번 별로 설명 필요도 없겠죠?
이거 국가가 강제로 부과하는 거잖아. 납부 의무 부과하는 거죠. 반드시 법치주의 원칙상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동그라미 2번 일반법이 없다는 거야. 현행법상 과징금액 부과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여러 법들에서 따로따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응? 그런데도 시험 문제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나라의 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과징금액 부과에 관한 일반법이다. 이런 식으로. 일반법 없거든. 그것도 개별법일 뿐이야. 그건 독점 규제나 공정거래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하도록 한 개별법일 뿐이야. 응? 일반법 없다는 사실. 그 다음에 쌍그릇 3번 부과 및 징수. 과징금 위반 행위자를 적발한 행정청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겁니다. 응?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부과 및 징수 행정청이 부과하고 과징금 부과하려면 뭐에 따라야 돼? 과징금 부과하기에 앞서 원칙적으로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거치는 행정 절차법상의 절차 적용받습니다. 응? 그래서 뭐 여기서 동그라미 1번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는 행정 절차법상의 처분 절차가 적용된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응? 그다음에 뭐 2, 3번은 뭐 특별한 논점은 없어요. 응? 여러분들 뭐 읽어보기 바랍니다. 과징금도 국가에 대해서 금전 납부해야 될 의무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해서 돈 내야 될 의무 이행 안 하면 다 우리 앞서 배운 강제징수 절차 거의 대부분 그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넘어가고 자 구제 행정청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조치는 공권력 행사로서 상대방의 권리 제한하고 의무 부과하는 효과가 있는 거니까 처분이야. 처분. 과징금 부과 조치는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 그러니까 과징금 부과받은 자가 승복 못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응? 그래서 이 얘기는 조금 중요. 과징금 부과 징수 행위는 처분에 해당하니까 행정심판 소송, 그냥 행정소송으로 다툰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판례 1번 중요. 자, 1번의 키워드는 첫째 줄 끝에 과징금 채무, 과징금 납부해야 될 의무 말하는 거지. 과징금 납부해야 될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응?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기 때문에 꼭 본인만 내야 되는 의무가 아니다. 응? 그래서 과징금 부과받은 자가 안 내고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내야 될 의무가 승계된다. 1번. 그 다음에 2번도 시험에 한두 번 나왔습니다. 자, 면허받은 장의자동차 운송사업구역 위반을 이유로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해가지고 같은 업종, 동종업자의 영업이 보호되는 결과는 법이 사업구역제도를 둔 데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 응? 따라서 법을 위반하는 업자에게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었는데 그거를 취소시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온 거에 대해서 그 과징금 부과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다른 업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말이 좀 어렵다. 그죠? 자, 이게 원래 여기 장의자동차 운송사업구 얘기를 나왔지? 그러니까 장의자동차. 야, 우리 장의자동차 막 리무진 막 끝내주는 거 있지, 그지? 죽은 사람 그렇게 잘해주면 뭐해? 산 사람이 그런 걸 타고 다녀야지, 그지? 난 죽으면 더 잘해줘. 죽기 전에 잘해줘야지. 자, 장의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근데 이 면허 받으면 법이 또 그렇게 돼 있나 봐. A가 면허 받으면 이 구역이 영업할 수 있는 구역이 정해지게 돼 있고 이 구역 내에서만 영업을 하도록 법이 그렇게 제한을 했나 봐. 그래놓고 만약에 이 면허 받은 업자가 구역을 위반해서 영업을 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나 봐. 응?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B라는 업자가 구역 위반해서 영업을 했어. 이게 적발돼가지고 근데 아마 A가 가서 일렀을 것 같아. 그지? 응? 보통 경쟁업자가 일러요. 응? 어느 술집이 어느 노래방에 장사 잘 된다. 그럼 자기네가 장사 덜 되면 잘 보고 있다가 저 집에서 청소년한테 술 팔아요. 응?
뭐 노래방에 뭐 도우미 고용해서 영업해 이런 경쟁업자끼리 원래 일러요. 일렀을 거야. 가서 신고를 했을 거야. 그러니까 구역 위반으로 걸려가지고 행정기관이 어떻게 했어? 과징금 부과 처분했어. B한테. B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어. 그래서 A가 좋아라 했지, 그지? 응? 과징금 내야 되니까 얘 B. 그런데 B가 나 승복 못해. 그리고 B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뭐 했어? 취소해달라, 위법이다 해가지고 상급기관에 신청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취소심판 청구를 한 거야. 응? 그랬더니 B가 신청을 했는데 이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B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한 건 잘못됐다, 취소하는 판정이 내려진 거야. 응? 여기까지는 지금 B가 한 거야. B한테. 응? B가 부과받았고 B가 신청을 해서 취소까지 받아냈어. 그러면 이렇게 A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어떻게 돼? 과징금 부과하는 거 보고 좋아라 했는데 얘가 신청을 해서 취소를 받아내니까 이게 뭔 일 해가지고 A가 뭐야? 이 과징금 부과했던 걸 취소하는 판정 내린 거 이거 잘못이라고. 응? 이거 취소한 게 이 A가 이거에 대해서 이게 위법이고 자기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다 이러고 소송을 낸 거야. 그 소송에서 법원이 뭐라 그런 거야? A 너는 이 취소한다는 판정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툴 자격 없어. 즉 이 구역을 딱 지정해주고 법이 구역을 정해놓고 구역 내에서 영업을 해라. 구역을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하도록 하겠다 해서 구역제도를 둔 목적은 아마 이 거래 질서, 영업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 목적만을 위한 거지 기존 다른 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은 없다고 본 거야. 그래서 이 구역 침범해가지고 얘가 위반했다고 과징금 부과 B한테 불이익 한다 그래도 그거는 그럼으로 인해서 공익 영업 질서 회복이라는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제도로 인해 반사적으로 좋아라 이익을 얻는 거지 이 기존 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은 없다, 법 규정이. 그래서 기존 업자는 이 취소하는 재결로 인해서 불이익 받는 건 없기 때문에 법적 불이익은 받는 거 없기 때문에 소송할 자격이 없다라고 한 거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보통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이 정한 이 기준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이 재량행위로 규정해놨어요. 근데 3번 같이 예외도 있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명의 신탁한 자, 지재산을 딴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놓고 그런단 말이야. 돈 많은 사람, 응? 특히 부동산 많은 사람 부러워, 그치? 응? 얼마나 많으면 자기 앞으로 재산 안 해놓고 남는 다른 사람 앞으로 땅이나 건물 등기를 해놓냐면 그게 명의 신탁인데 그거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그거 걸리면 과징금을 물리게 되는데 이거는 반드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이 의무적으로 정해놨다. 그래서 요거는 기속행위라고 해요. 이제까지 판결 나온 것 중에 과징금 부과 조치 기속행위라고 판결한 건 요거 하나야. 거기 밑에 보면 4번, 5번 대부분 다 재량행위입니다. 다. 거의 다. 그러니까 요것만 기속행위라고 했다는데 의미가 있고 나머지 판결들은 다 재량행위야. 재량이라고 봤어요. 대부분이 다 재량이니까. 자, 이때 5번 판례가 또 매우 중요해. 우선 전제 조건이 뭐야?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하는 거 법이 재량행위로 정해놨다는 거. 여기서 출발해야 돼. 재량행위로. 그러면 이 재량행위란 말 속에는 위반한 자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할지 말지,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법이 허용한 한계 안에서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할지 누가 결정하도록 법이 정해놓은 거야? 행정청이. 부과 여부 및 금액을 행정청이 결정하도록 법이 권한을 준 거야. 그래서 어쨌든 행정청이 얼마의 과징금을 위반자에게 부과했거든? 그랬더니 소송이 들어갔어. 법원이 심사하더니 과징금 너무 많이 부과했네? 법원은 그렇게 본 거야. 그래서 법원이 심사해 보니까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해서 부과했다거나 법원이 생각할 때 너무 많은 그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렇게 법원이 심사하더라도 법원은 어떻게 판결해야 돼? 법이 정한 한도 그 부분 초과한 그 부분만 위법이라고 일부만 취소한다든지 법원이 생각하는 적정 금액 이상 부과한 그 부분만 위법이라고 취소하는 판결 일부 취소하는 판결 내리면 돼? 안 돼? 안 된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법원은 행정청의 과징금 부과 처분한 걸 전부에 대해서 다 취소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야만 된다는 거야. 응? 이거 되게 시험이 잘 나와요. 그 마지막 줄에 두 번째 줄에 그 전부 행정청의 과징금 부과한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한 부분,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 그 일부만 위법이라고 취소할 수는 없다. 왜 그럴까? 만약에 법원이 그 일부 한도 초과한 일부만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법원이 과징금 액수를 결정 내리는 모양이 돼요. 응? 그럼 법에 어긋나잖아. 과징금 액수는 행정청이 결정하도록 재량행위로 정해놓은 거에 어긋나게 되는 결과가 되니까 그렇다는 거야. 응? 굉장히 잘 나와 이거. 꼭 알아둬야 돼요. 응. 그 다음에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6번 판례 보자. 응? 자 6번에 보면 첫 줄 끝에 여러 개 위반 행위에 대해서 하나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대. 응? 그러니까 이제 그 위반한 업자가 있는데 A 위반, 모모 위반, 또 모모 위반, 뭐뭐 위반 이렇게 해서 아마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위반했다 이래가지고 다 합쳐서 과징금 얼마 이래가지고 과징금을 행정기관에 부과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소송이 들어왔어. 과징금 부과 너무 많이 위법이다. 소송이 들어왔대. 법원이 심사했대. 심사해 보니까 두 번째 줄 여러 개 위반했다고 하는 것 중에 어떤 건 위반으로 인정이 되는데 어떤 건 위반이 아닌 거로 인정이 된다는 거야. 법원이 심사해 보니까 행정기관 이거 다 위반했다고 하고 이만큼 부과했는데 법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일부만 위반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그죠? 이때 셋째 줄 그 일부 위반 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과징금 납부 명령일지라도 그중 일부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만을 부분만을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정을 해보자. 법이 뭐라고 써놨냐면 뭐뭐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과징금 100만 원, 응? 뭐뭐 위반한 것은 과징금 200만 원, 뭐뭐 위반해서는 과징금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래갖고 행정기관은 세 가지 다 위반했다고 총 얼마 부과했을까 과징금? 응? 600 부과했단 말이야. 600만. 응? 근데 소송 들어가니까 법원이 심사하니까 뭐야? 여기 이거 A 위반, B 위반 하자. A 위반은 인정이 안 돼. 법원이 볼 때는 A는 위반한 거로 인정이 안 돼. 이렇게 놨대. 그러면 어떻게 돼? 법원은 야 600만 원 행정청이 부과한 것 중에 100 부과한 거는 잘못된 거다. 이럴 때는 100만 위법이다 라고 취소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거는 위에 판결하고 달리 이 6번 판례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 거야? 그 두째 줄에 있는 그 하나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이 딱 일부만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경우를 했잖아. 응? 일부의 위반 행위를 기초로 하는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이게 전제 조건.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즉 어떤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얼마, 어떤 위반은 과징금 얼마 이렇게 딱딱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이렇게 산정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 부분은 위반한 거로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과징금만 일부 위법이라고 그때 그 부분만 취소할 수 있어요. 이렇지 않으면 이런 일부만 이 각각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얼마의 과징금 이렇게 액수가 확정될 수 없다면 법원은 어떻게 돼 그러면? 그러면 전부 취소하고 다시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행정청도로 적정한 금액 다시 부과해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5번 판례야. 하지만 6번은 각각의 위반 행위마다 얼마 과징금이 딱딱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그 위반 안 한 거 그것까지 부과한 부분은 위법이다. 그래서 그 일부만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이해돼요? 5, 6번 차이점. 그 다음에 7번 판례는 자 읽어보자. 과징금 원칙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의무 위반으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제재이므로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 처분할 당시까지 행정기관이 확인한 사실을 모두 종합해서 한 번에 부과해야 된다. 응? 그러니까 과징금은 위반자가 그러니까 뭐 누가 위반했으면 과징금을 행정청이 부과할 때까지 위반한 거 전부 다 확인해 가지고 총합해서 과징금을 한 번에 부과하는 거다. 응? 이렇게 나오면서
그렇게 부과해야지. 일단은 뭐 위반했다고 과징금 부과. 근데 그 후에 과거에 위반한 사실이 새로 또 드러났다 해서 또 일부 찔끔 또 부과. 이런 식으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보면 추후에 나중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 뭐 증거 자료가 새로 나왔다 해서 또 다시 새로이 과징금 부과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응? 그러니까 과징금 최종 부과하기 앞서 다 조사해보고 전체 묶어서 하나에 한 번에 과징금을 묶어서 한 번에 부과해야 되는 거지. 뭐 하나 적발됐다고 부과하고 또 좀 있다가 그거 위반인데 뭐 또 새로운 증거 나왔네? 또 추가해서 얼마 또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응? 이렇게. 요거 옛날에 인천시 시험에서 한 번 나왔던 건데 판례가. 자, 그 다음에 8번. 자, 앞에 문장을 두 줄 읽어보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사가 분할을 하는 경우 신설된 회사 내지 존속되는 회사가 승계하는 것은 분할하는 회사에 분할하는 회사가 이제 분할되기 전의 회사겠지. 분할되기 전의 회사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다. 응? 이런 전제를 깔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되기 전에 법 위반 행위 있었다는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그 과징금과 관련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승계의 대상이 되는 어떤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 마지막 두 줄 밑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설 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되기 전 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이 두 줄이 시험에 쓰이는 겁니다. 응? 자, 이게 말들이 어렵죠. 말들이 어려운데, 자, A라는 회사가 있어. 그런데 A라는 회사가 여기서 말하는 분할되기 전의 회사야. A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A라는 회사가 분할이 돼서 B라는 회사와 C라는 회사로 쪼개진다. 분할. 이럴 때 A 회사에 있던 권리와 의무는 이제 쪼개지는 회사로 다 승계가 되는 거야. 넘어가는 거지. 그지? 그런데 지금 A라는 회사가 법 위반 행위는 했어. 응? 위반 행위는 했는데 가정을 해. 위반 행위를 했고 행정기관이 과징금 얼마 내라 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면 A 회사 과징금 내야 될 의무가 부여된 거야. 이게 됐다면 이 과징금을 안 낸 상태에서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 쪼개지면 이 분할된 B나 C 회사가 A에게 부여된 과징금 내야 될 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위반 행위만 있었고 아직 행정기관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안 했어요. 그러면 A 회사에게는 위반 사실만 있을 뿐 의무는 과징금 내야 될 의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회사가 쪼개졌어. 이런 경우는 A 회사가 위반에 있었다는 이유로 B나 C에게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응? 그래서 다시 한번 넷째 줄.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분할된 신설 회사에 대해서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되기 전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할 수 없다. 응? 의무가 승계되질 않는 거니까. 응? 위반 사실만 있었을 뿐이지 의무가 없으니까. 과징금 부과된 적이 없으니까 과징금 납부해야 될 의무가 없으니까 권리나 의무가 승계되는 건데 의무가 없었으니까 승계되지는 않는다. 자, 그 다음에 9번의 핵심은 자, 뭐 9번의 첫째 줄 과징금 부과 처분은 그지? 이번에 이거 설명이 변형된 과징금이 종류이긴 한데 여객자동차운수사법 과징금 부과 처분은 두 번째 넷째 줄 중간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자, 정리하면 과징금 부과 조치는 뭐만 있으면 부과할 수 있는 거라는 거야. 객관적인 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할 수 있는 거고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은 안 따진다는 말입니다. 객관적인 위반 사실만 있으면 과징금이라는 걸 부과할 수 있는 거고 반드시 현실적인 위반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이것도 중요한 말이야. 반드시 현실적인 위반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위반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에 의해서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 예를 들면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있는데 뭐야 정류장 막 정차하지도 않고 막 갔어. 신고 들어갔더니 그러면 누구한테 과징금 부과될까? 응? 그 운전기사에게 과징금 부과되는 게 아니라 그 버스 회사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는 거죠. 현실적인 위반 행위자는 버스 기사야. 하지만 과징금은 버스 회사에게 부과되는 거야. 그게 바로 현실적인 위반 행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그 말 중요. 또 원칙적으로 위반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중요한 말. 응? 중요한 판례입니다. 다만 위반자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응? 그래서 그렇게 잘 유의해 두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10번 과징금 부과가 재량행위로 정해져 있어. 그죠? 그러면 과징금 부과할 때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고려해서 과징금 액수 조정하고 부과 여부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법이 정하고 있어. 그러면 법에서 그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행정기관에게 고려하도록 돼 있는 사유를 제대로 고려한 뒤에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근데 법에서 고려하도록 돼 있는 사유도 제대로 고려를 안 하고 과징금 결정했다면 위법이 된다는 논리야. 그래서 10번에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이 중요해요. 네? 자, 없으나 그 다음부터 위감경 사유. 그러니까 그 감경 사유는 법에서 위반한 자가 있지만 뭐 위반한 자가 무슨 사유에 해당될 때는 과징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야. 그 법이 정한 감경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전혀 고려 안 했다든지 또는 잘못 판단해서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을 해가지고 감경해 주지 않았다면 그 과징금 부과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부과 처분이 된다. 응? 또 꼭 놔두고, 그죠? 그 다음에 11번은 아까 한 얘기 또 썼다. 그죠? 반복됐네. 11번은. 그 다음에 12번 판례도 나온 적 있어요. 자, 놔두세요. 12번은. 자, 조금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여기는 택시기사인데, 이 사건은 택시기사인데, 아까 한 얘기로 하자. 시내버스 기사가 운전을 하면서, 버스 운전을 하면서 법 위반 행위를 했어. 그 누구 앞으로 과징금이 나간다? 버스 회사에게로. 그럼 버스 회사는 버스 기사에게 불이익을 줘. 노사 협정이 맺어져서 그 위반해가지고 회사 앞으로 과징금이 100만 원이 나오면 그 기사 보너스에서 100만 원 까기로 했어. 원래 이렇게 노사 협정이 됐어. 그래갖고 이제 버스 회사에서 회사 앞으로 운전기사가 운전기사는 모를 수도 있잖아. 자기가 법 위반 행위한 걸 모를 수도 있어. 법 위반 행위를 한 게 적발이 돼서 회사 앞으로 과징금이 나가니까 회사가 과징금을 내고 기사한테 보너스에서 100만 원을 깠단 말이야. 응? 그랬더니 기사가 뒤늦게 알고 나 뭐 별로 위반한 적 없는 것 같은데 뭐 그걸 위반했다고 회사 과징금이 부과되고 내 보너스에서 100만 원 깠느냐. 그래가지고 행정기관이 과징금 부과한 거 위법이다 하면서 소송을 냈어. 누가? 버스 기사가. 그런데 버스 기사는 소송할 자격이 없다. 과징금 부과. 왜냐하면 행정기관은 과징금을 누구한테 부과했어? 버스 회사에게. 그럼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이다 그러면 버스 회사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있는 거지. 그 논리적으로 그 행정기관이 버스 회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거 버스 회사가 다시 그 기사가 너가 위반해서 그렇다 하면서 그 노사 협정 맺은 거에 따라서 거기서 보너스에서 까는 건 행정청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따라 반사적, 간접적으로 생기는 불이익일 뿐이다. 응?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핵심은 버스 기사는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과징금 부과. 회사 앞으로 부과된 과징금 부과 처분은 회사가 싸울 자격이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 얘기 알았어. 소송할 자격.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13번에 좀 넘어가도 되겠다. 너무 최근 판례라서.
자, 14번은 자, 14번은 조금 설명을 해보자. 응?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사람 밑줄, 토지거래 밑줄 친 부분, 응? 이쪽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산 사람 말이야. 매수한 사람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간 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할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어떤 논리냐면,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를,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땅을 계약 맺고 사들인 사람이 산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거 행정기관에 신청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만 이 거래 계약의 효력이 인정돼요. 이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으면 그 계약은 무효야. 그러면 이 사람한테 소유권이 이전된 효과가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응? 두 번째 줄에 밑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뭐가 될까? 그 토지거래 계약은 무효야. 그러면 산 사람한테 토지 소유권이 이전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이 정한 기간 내에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 의무가 없는 자가 왜 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 안 했냐 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 일이다. 왜냐면 얘가 토지를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인정이 돼야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등기 의무를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원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로 인정도 안 되기 때문에 등기 의무를 이행해야 될 의무가 안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 의무 없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 안 했다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안 된다 말이. 그죠? 이해되죠? 네. 자, 과징금 그 정도 하면 충분. 그 다음에는 가볍게 이제 가산금, 가산세. 응? 우선은 첫 번째로 공부해야 될 게 가산금과 가산세를 구별하는 일을 첫 번째로 해야 돼. 응? 이거 비슷한 용어에다가 헷갈려요. 응? 그래서 내가 헷갈리지 않도록 해서 익숙한 것부터 먼저 해서 가산금부터 먼저 썼어. 보통 대부분의 책은 가산세부터 먼저 써놔. 자, 가산금은 첫째 줄 납부기한 경과 시, 이 단어로 기억해. 납부기한 경과. 단지 언제까지 내라 했는데 그 기한 지나도록 안 내면 뭐 물리는 걸 가산금이라 그래? 연체이자, 지연이자. 응? 자, 중요한 단어 납부기한 경과, 그리고 가산금은 지연이자, 소위 연체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응? 아까 우리 저기 뭐 있어? 과태료 부가처분 받고 기한 내에 납부 안 하면 첫 달에 가산금 100분의 3, 즉 3% 가산금 물리도록 되죠. 가산금, 그 납부 기한 지났다는 이유로 연체이자 부과하도록 한 거예요. 응? 그게 가산금. 가산금 별거 할 거 없어요. 납부 기한 경과 했을 때 더 내게 하는 금액을 가산금이라고 하고 지연이자의 성격을 갖는 거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판례 봐.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가산금은 첫 달에 이제 지연이자 물리는 거고, 둘째 달 이후부터 물리는 거를 중간상금이라고 그럴 뿐이다. 다 그냥 가산금이라고 생각해야 돼. 가산금은 무슨 성격 갖는 거래? 지연이자. 응? 그래서 가산금을 거두려면, 징수하려면 가산금 납부해라 하고 독촉장 보내면서 거기다 이제 같이 써서 납부라고 해야 되긴 하지만, 가산금은 두 번째 끝에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뭐 가산금 얼마 언제까지 부과해라 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고 뭐 이 통지를 해야만 가산금 납부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고, 법률에 규정한 바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하는 거고, 그 액수도 다 법에 의해서 확정이 난 거예요. 아까도 봤지만 과태료 4만 원, 주정세금은 과태료 4만 원 이렇게 부과되는 거라면 납부기한 내에 납부 안 하면 나 가산금 내야 될 의무 법에 의해서 확정나는 거고, 얼마? 3%니까 1,200원 더 내야 되는 가산금 액수도 다 법에 의해서 계산이 다 확정 나와요. 그러므로 결국 마지막 줄, 자, 뭐 앞에 법은 안 써도 되고, 하여튼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 납부해라고 행정기관이 알리는 거 있지? 가산금 고지 하는 거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아니,
행정기관이 가산금 고지한 걸 소송으로 싸워서 취소받는다 해도 의미가 없어. 왜냐면 법에 의해서 가산금 납부가 되는 대로 된 거고 금액도 다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가산금 납부해야 될 의무 자체가 소송으로 싸워서 이긴다는 들 없어요. 이 고지행위 포인트는 행정기관이 가산금 납부하라고 고지한 행위, 가산금 고지 행위는 소송 대상되는 처분이 아니다. 반면에 이제 가산세를 봅니다. 가산세는 동그라미 1번. 자, 자기 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해. 소득 신고. 한 달에 1억씩 벌면서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번다고 거짓말로 신고한다든지, 또는 언제까지 세금 낼게 약속해놓고 안 지켜 불성실하게 납부한다는 얘기지. 자, 신고 불성실 또는 납부 불성실 등의 조세법상 의무 위반, 이렇게 밑줄. 이런 신고 불성실 등의 세법상의 의무 위반한 자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너 원래 내야 될 금액에다가 세금액에다 너 법 위반했으니 의무 위반했으니까 더 내! 하고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거예요. 더 내게 하는 세금이야. 아까 가산금은 그냥 납부 기한 안 지켰다는 거로 이자 물리는 거야. 근데 이거는 얘 거짓말했다, 응? 의무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로서 더 내게 하는 세금을 가산세라고 하고, 이거는 훨씬 더 커요. 안 낸 세금에 막 30~40%씩 내게 해요. 가산세. 응? 그래서 그런 뜻. 그 다음에 2번. 가산세는 뭐는 안 따지고 부과한대. 고의 또는 과실 있냐 없냐 안 따져. 응? 신고 불성실 인정되면, 신고 불성실이라는 의무 위반만 있으면 가산세 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고의 과실은 안 따지는 거고, 다만 의무 위반을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지? 이거 확인해 보자 이번에. 자, 그러면 1번은 가산세는 어쩌고 저쩌고 하기 위해서 세법이 정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다, 이렇게 성격을 말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본래의 세금과 가산세라는 세금은 이것도 별도의 세금으로서 그 성격이 다르다 이러면서 마지막 줄 밑줄, 가산세 납부하라고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가산세 부과하는 처분은 본세 부과하는 본세의 부과 처분하고는 별개의 또 하나의 과세 처분이다. 별개의 과세 처분이니까 과세 처분은 소송 대상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가산세 부과만 따로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예를 들면 내가 할아버지한테 도자기 골동품 하나를 물려받았어. 증여를 받았어. 그지? 근데 이거 증여받았다고 신고하고 증여세라는 세금을 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안 내고 있었는데, 나중에 너 증여받고 왜 세금 안 내? 이래가지고 세금이 나오고, 이게 본래 증여세가 나오고 신고 안 했다, 신고하고 세금 납부 안 했다고 가산세가 또 붙어 나와. 그러면 이게 신고하고 세금 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나 몰랐었는데, 그러면 내야 될 세금은 원래 내야 될 세금 내가 낼게요. 근데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건 좀 그렇다. 예를 들면 내가 공무원한테 가서 물어봤어. 내가 이거 할아버지한테 이거 물려받았는데 그 증여세 이거 신고하고 내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그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해주니까 나는 신고하고 납부를 안 한 건데, 그러면 근데 그게 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나는 본래 내야 될 세금은 내겠으나, 그렇다고 이 신고하고 세금 납부 안 했다는 이유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건 내가 승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산세 부과만 위법이다 하고 그것만 따로 떼 소송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1번 가산세 부과 처분은 본세의 부과 처분과 별도의 과세 처분이다. 이거는 따로 소송 대상으로 가산세 부과 처분만 다툴 수 있다. 그런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2번 본세 부과하는 처분과 가산세 부과 처분은 별개의 과세 처분이기 때문에, 셋째 줄 중요합니다. 밑줄. 셋째 줄. 하나의 세금 고지서, 하나의 납세 고지서에 본래 내야 될 세금과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각각의 세액과 산출금고를 따로따로 별도로 다 기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 중요. 하나의 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는 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금액과 산출금고 등을
구분해서 기재해야 한다. 이거 중요. 또 가산세가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또 부과할 때는 각 가산세마다 또 따로따로 그래야 된다. 이게 또 이어지죠. 하여튼 그 셋째 줄, 넷째 줄이 제일 중요한 말이야. 응? 그 다음에 3번 아까 읽었어. 가산세는 뭐는 안 따진다고. 가산세 부과에는 고의과실 상관없이, 고의과실이 있냐 없냐 상관없이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거다. 객관적으로 신고 의무 제대로 안 했다, 납부 의무를 불성실하겠다, 이것만 인정되면 가산세란 건 부과할 수 있는 거다는 거지. 다만 납세 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든지 의무 이행을 당사자에 기대하는 걸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위반했다는 걸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줄이면 가산세는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않는 거다. 다만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거다. 근데 문제는 그 정당한 사유란 거 쉽게 인정 안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4번처럼 저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줄 몰랐어요. 법령의 부지. 내가 법 규정 의미를 나 잘못 착각했어요. 법령의 부지 차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줘? 안 해줘? 또 뭐야? 5번 이거 공무원, 세무 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응? 이거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 할아버지한테 이거 물려받았는데 이거 신고하고 증여세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무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줬어. 그리고 그래서 세금 안 내고 있었는데 나중에 가산세 부과한 거야. 이거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대, 안 해줬어? 안 해줬어요, 이것도. 응?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 믿고 신고하고 세금 내야 될 놈을 이행 안 했다 해도 이거 정당한 사유로 인정 안 해줬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실제 여러분 우리 문제에서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한 판례 하나도 소개 안 돼. 있겠지. 있겠으나 대법원 판례 중에 그런 게 별로 없는지 거의 소개하고 있는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 안 해준 것만 얘기하고 있어. 자, 그렇게 가산세는 조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제2절 비금전적 수단이라 그래서 돈이 아닌 방법을 쓰는 게 한 3가지 정도 또 있어. 하나 뭐야? 공급 거부. 간단하게 공부하는. 공급 거부는 의의를 읽어보면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거 다 끊고, 또는 뭐야? 신청받았는데 공급 안 해주기로 하고 막 이런 거야. 의미 별거 없죠? 근데 이런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성격을 보면 우리 특히 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수도 공급 없으면 살기 힘들죠. 전기, 가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저 우물물도 있고 시냇물 계곡에서 나오는 물 퍼다 먹어도 되잖아. 수도 이용 안 하는 집도 많겠지, 그치? 근데 도시 사람들은 이거 공급 끊어버리면 정말 기본적인 생활 못하잖아. 그만큼 국민에게 중요한 서비스야. 이걸 이제 무기로 사용한단 말이야. 그렇죠? 무기로 사용해서 너 의무 이행 안 해? 수도 끊어, 전기 끊어, 그렇지? 이런 게. 그러면 국민한테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한 조치야. 행정기관이 직접 끊을 수도 있지만 전기는 한전이 공급해 주잖아. 한전에다가 구청장이 공문 한 장 보내. 쟤는 무슨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는 자니까 전기 좀 끊어달라. 끊어. 왜 또? 아주 간단하잖아. 이 상대방 국민 저항 이렇게 얼굴 보지도 않고 공문 그냥 서류상으로만 하면 가서 그냥 끊어버려. 그러니까 집행도 되게 쉬워. 그죠? 마찰도 일단 안 일어나고. 행정기관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매우 편한 조치인데 당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는 조치야. 야, 그래서 행정기관은 이런 걸 쓰고 싶어 하지. 안 그래? 그러나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면 이거 쉽게 쓰도록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얘기들이 있어. 그래서 법적 근거와 한계. 여기서는 동그라미 1번 이런 기본적인 이런 서비스 이런 걸 공급을 거부하는 조치는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 별것도 없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 그 옆에 현행 공급 거부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은 없다. 일반법 없다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도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일반법 없다에다가 포인트를 두자. 자, 동그라미 2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부당결부금지 원칙이에요.
두 번째 줄. 만약에 법에서 이거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걸 끊을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야, 예를 들어서 우리 전에 앞에서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응? 자동차세 안 낸다고 전기 끊는 거, 이건 좀 아무 연관 없는 걸 결부시켜서 하잖아. 이건 문제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못하게 합니다. 자동차세 안 내는 거하고 전기, 수도 끊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는 걸 결부시켜서 하면 안 되도록 금지하는 원칙이 중요한 법 원칙이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공급 거부 조치를 함부로 못하게 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하는 원칙 뭐냐? 부당 결부 금지 원칙.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이 제일 키워드로 공부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여러분들 나머지는 쉬운 얘기니까 읽어보고. 근데 만약에 행정기관이 이렇게 부당하게 연관 없는 거를 연결시켜 갖고 막 수도, 전기 끊고 이런 조치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국민은 싸워서 구제받을 수 있느냐? 그럼 이제 국민한테 공급하는 게 뭐 민법상 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맺고 공급했으면 그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싸우고, 뭐 행정법상의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었다면 행정소송으로 싸워야 될 거야. 그지? 그 방법에 따라서 오른쪽에 판례로 바로 가. 그래서 판례로 1번. 1번은 첫째 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단수처분. 그렇죠? 요거는 예를 들어 이제 구청장이 수도를 끊어버린 거야. 직접. 구청장이 수도를 끄는 조치는 뭐라고? 이거는 우리 대법원이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소송 대상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으로 싸우면 된대. 그런데 2번은 어떻게 돼? 자, 구청장이 첫째 끝에 예를 들어 한전에다가 저 건물의 전기 좀 끊어달라고 요청한 행위. 2번 판례를 읽을 때 중요한 키워드는 요청을 한 거야. 구청장이 한전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했다. 전기 좀 끊어달라. 이거는 한전에다가 어떻게 한 거야? 끊어라! 강제로 의무를 부과한 것도 아니고 끊을지 말지는 한전이 결정할 문제다. 이런 시각이 깔려있어요. 단지 그냥 권고했다는 거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전이 끊기로 결정을 내려서 상대방 국민 전기 끊겨갖고 불이익 당하지? 그거는 행정청의 행위에 의해서 직접 발생한 불이익이 아니고 행정청이 한전에다 보내서 한전이 알아서 결정해서 발생한 간접적인 불이익일 뿐이다. 따라서 이거는 그 행정청이 끊어달라고 한전에 요청한 행위는 에 대해서 상대방 국민은 간접적으로 불이익받은 자니까 그거 갖고 직접 소송으로 다툴 수 없대요. 자, 그래서 2번 판례의 핵심은 자, 전기나 전화 공급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행위, 요청 행위. 또 반대로 이번에는 어떤 건물 주인이 한전에다가 우리 건물에 전기 좀 넣어달라, 공급해달라고 신청을 했더니 한전이 의문이 있는지 구청장한테 저 건물에 전기 공급해줘도 되냐 하고 물어본 거야. 그래서 구청장이 저 건물 공급해주지 말라 하고 또 답장을 보냈대요. 회신. 그것도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안 본 거야. 어차피 똑같은 일이야. 응? 그것도 권고한 행위지 결정은 한전이 한 거다. 결국 전기 끄는 조치에 대해서는 한전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 거지 행정청이 전기 끊어달라고 요청한 행위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구별해야 돼. 1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수도를 끄는 거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과거에 봤었어. 본 일이 있고, 2번은 끊어달라고 요청한 행위. 요청한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응? 그 다음에 2번은 공표. 명단 공표. 공표 행위의 성격을 보자. 자, 뜻. 의무를 위반한 자, 의무를 불이행하는 자 이름이나 명단, 위반 사실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입니다. 응? 그래서 뜻 읽고 지나가요. 응? 자, 여기서는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해요. 자, 행정기관이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이름이나 위반 사실 등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이런 공표행위는 어떤 조치래? 첫째 줄 중간에 명예나 신용 침해를 위협하는 방법이야. 명예나 신용 침해 위협. 그래서 압박을 줘가지고 둘째 줄 무슨 수단? 의무를 이행하게 만들려는 간접적인 수단. 응? 이런 단어 있어요. 그래서 명예, 신용 침해 위협, 간접적인 수단 이런 단어에 포인트를 두면서 읽으면 돼. 응? 단지 그냥
근데 잘 생각해봐요. 이거 국민한테 알리고 국민이 반응하기를 기다려서 국민에 의해서 제재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불량식품 제조업자 명단을 공개해. 그럼 국민들이 불매운동, 그지? 응? 이거 일어나면 행정기관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야. 그냥 정보만 제공한 거야 국민한테. 국민이 불매운동 벌이면 이게 행정기관이 뭐 제재로서 뭐 벌금 얼마 뭐 과징금 얼마보다 더 강력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그지? 근데 국민이 별 시큰둥 반응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고, 자, 그래서 간접적인 수단이다. 법적 성질, 중요한 논점. 행정기관이 누가 뭘 위반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는 그 알려서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밖에 없지, 그 자체로는 직접 권리 의무 같은 법적 효과를 직접 발생시키는 건 없습니다. 단지 그냥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만 있는 거지, 그 자체로는, 공표하는 행위 그 자체로는 직접적으로는 아무런 권리 의무 같은 걸 발생시키는 효과는 없다. 그래서 법적 성질을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는 게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물론 일부 학자는 야, 이거는 권력적인 행위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라고 성격을 평가하는 게 일반적 견해. 자, 그 다음에 쌍가로 3번 법적 근거. 만약에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성격을 보면 이거는 국민한테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무슨 권리를 직접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법에 근거 없어도 할 수 있는 행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게 성질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발생시킬 수 있는 심각한 결과, 응?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심각한 경제적인 피해 내지 인격권, 명예 이런 거 침해를 가져올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그라미 1번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견해가 통설이다. 그렇지? 그래서 잘 정리. 쌍가루 법적 성질은 어떤 쪽으로 봐?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로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뭐뭐 하면 뭐뭐 위반한 자는 공표하도록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만 되는 거로 보는 거예요. 법적 근거 요한다고 본다. 자, 동그라미 2번 현행법상 그렇다고 해서 공표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공표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각각의 법들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일반법 있고 없고 없다. 그 다음에 3번 첫째 줄 중간에 고액의 상습 세금 체납자 있죠? 고액으로 세금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토록 규정한 법, 대표적인 법 국세기본법이야. 국세기본법. 법 이름만 조심. 국세징수법이라고 그러면 안 돼. 응? 국세징수법 아니고 국세기본법이 규정하고 있어. 응? 국세기본법. 그래서 매년 한 차례 공개해요.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세금 안 내는 회사, 세금 안 내는 사람, 안 내고 있는 세금 총 합치면 한 3조 원 정도 될 거야. 그것만 다 걷어도 청년들 한 달에 100만 원씩 줄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한계. 자, 공표는 두 가지 가치가 있어. 대립되는. 공표는 한편 일반 국민의 알 권리. 도대체 어떤 놈이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야? 어떤 놈이 위반한 거야? 응? 도대체 어느 업체가 인체에 해로운 성분 포함해서 무슨 우리 여성들 용품 만들었는지 그 업체, 또 실험 결과 이런 거 공개해라. 그 공표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일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응? 일반 국민의 알 권리 실현. 근데 또 한편 공표되는 자의 어떤 이익 침해, 그죠? 이게 충돌이 돼요. 그러니까 이익이 충돌되면 어느 가치가 더 중요한지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지. 무조건 공표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니까 가볍게 읽고 공부하고, 그죠? 자, 여기도 연관없는 거 공표하면 안 되고 그런 여러 법원칙 가볍게 읽으세요. 자, 다음 페이지. 구제. 동그라미 1번. 공표행위 첫째 끝에 비권력적 사실행위. 그럼 두 번째 줄.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조치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일반적인 다수 견해. 1번으로 정리. 물론 그 밑에는
소수 견해도 소개해놨어, 그죠? 사실 이 일본에서 말하는 마지막 행정소송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미 행정위원이 공표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그 공표한 조치가 위법이다, 취소해라 이렇게 소송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미 다 공표해서 사람들 다 알려지고 난 다음에 그거 잘못된 공표했다, 취소해달라 소송에서 이긴들 별 의미가 없잖아. 크게 뭐가 중요해? 행정위원이 잘못된 사실을 공표하라고 한다. 공표가 되는 걸 막는 게, 사전에 막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송, 행정기관이 잘못된 걸 공표하려고 한다, 공표하지 못하게 판결 내려달라, 이런 소송이 필요해. 실제 그런 소송을 뭐라고 부르냐면 넷째 줄에 뭐야?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라 그래. 행정기관이 잘못된 조치 하려고 하니까 그 못하게 막아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야, 법원에. 그런 소송이 필요한데 이런 소송 인정 안 되고 있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참 웃기지 않아? 결국 이렇게 되는 거지. 행정기관한테 잘못된 사실 공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행정기관이 공표를 해버렸어. 해버리고 난 다음에 이거 잘못이니까 취소해달라? 이것도 안 되는 게 원칙으로 보는 거야. 그런데 설령 그게 허용이 된다고 가정을 해도 그게 뭔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야. 전 국민한테 다 방송을 통해서 다 알려졌는데 기껏 내가 소송해서 몇 년 지나서 이겼다 치자. 그 신문에 한 줄도 안 나와.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나중에 취소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구제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지. 그래서 뭐가 중요해? 사전에 잘못된 사실을 공표되지 않도록 막는 제도가 필요한데 그런 소송을 우리나라는 인정을 안 하고 있다 이거지. 응?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통해서는 참 구제가 힘든 문제지. 결국 잘못된 공표가 행해지고 나면 나중에 공표행위가 위법이었다는 이유로 나 손해본 거 돈으로 배상이나 받아. 손해배상이나 받고 기껏해야 이제 소송이 이기면 잘못된 공표였다는 사실을 정정보도 내도록 하고 뭐 그런 정도나 기대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현행제도. 그래서 그 얘기가 동그라미 2번 손해배상 청구, 정정 공고 뭐 이런 그런 정도밖에 구제될, 현실적으로 구제되는 방법이 안 낫게 된다. 읽으면 이해될 수 있는 거야. 자, 판례 1번. 자, 그냥 제목만 보자. 과거 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 요새는 이제 청소년 앞에 아동자도 붙였습니다만 그냥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괄호치고 신상공개제도 이렇게 두 개 되나 밑으로. 이게 이제 뭔 내용을 담고 있었냐면 청소년을 상대로 돈을 주고 성을 사서 이제 성관계하는 자 있지. 그런 어른, 그 성인은 어떻게 돼? 우리 처벌합니다. 무슨 처벌할까? 아까 막 징역형, 벌금형 처벌해요. 형벌 주지만 그거하고 별도로 또 뭐해? 그 사람들 이름하고 직업, 나이 뭐 이런 걸 공개를 해요. 법에서 그거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신상. 거기에 대해서 반발한 거야. 아니 그 청소년 대상 성매수했다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재판에서 처벌 한번 했으면 됐지 왜 그걸 또 일반에게 공개해가지고 이러면 이거 이중처벌하는 거 아니냐? 문제됐단 말이야. 결론 뭐야? 이게 저 징역형 벌금형 형사처벌하는 거하고 신상 공개하도록 하는 건 성격 목적이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 해서 뭐야? 병과해도 된다. 즉 이중처벌 아닌 거로 봤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이 이거야. 간단하게 공부하면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한 자 신상 공개토록 한 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마지막 결론만. 응? 이게 기억하고 있을 단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자, 2번 판례도 공부해야 된다. 2번 판례. 자, 자, 첫째 끝에 봅시다. 읽어보자. 이른바 밑줄 치지 말고 같이 읽어.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어떤 사람의 실명을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가 된 경우 그 대상자에 대해서 자, 여기서부터 밑줄. 자, 그 공표한 대상자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그 행정기관이 공표할 당시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는 것. 여기까지 밑줄.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뭘 위반한 사실이 있다 하고 공표를 했는데 나중에 진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난 거예요. 나중에. 그렇지만 행정기관이 공표할 당시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거의 확실한 증거 같은 게 있었어. 그랬다면
그 공표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응? 다만 행정기관이 그렇게 그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었다 하는 점은 매우 엄격하게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맨 밑에 줄, 그 2번 판례 맨 밑에 줄, 밑에 세 번째 줄, 행정기관이 공표한 사실이 아무런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 근거가 있어야만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에 있어야만 잘못된 공표가 결과적으로 됐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죠. 네, 그렇게 정리. 그 다음에 3번, 4번은 제대로 확실한 증거도 근거도 없이 잘못된 사실을 공표해서 손해를 끼쳤다면 국가는 배상해야 된다고 판결한 거예요. 응? 특히 이제 3번이 시험에 몇 번 쓰였어. 3번 보면 어떻게 돼? 3번을 간단히 요약하면 어떤 사람 부동산 투기했다고 투기자 명단에 발표를 한 거야. A라는 사람 부동산 투기했다고 명단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게 진실이 아닌 거였어. 거기 읽어보면 제대로 조사를 좀 더 해봤더라면 그 사람 부동산 투기자라고 분명히 이제 포함을 안 시킬 수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뭐 의심스러운 점을 밝혀보지도 않고 막연한 의심만으로 뭐야, 뭐 위장 증여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했다 이렇게 명단에 올렸고 그걸 그대로 공표했다면 위법한 공표행위. 따라서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국가는 배상해야 된다. 손해배상 책임. 4번도 저기 포천에 유명한 이동 막걸리라는 거, 이동 쌀 막걸리. 그 길에서 사다가 소비자 보호 한국 소비자본이 성분 분석을 했대. 근데 뭐야, 뭐 유해 성분 나왔다고 발표를 했어. 야, 그러면 막 사람들 그 엄청난 타격을 입겠죠, 그 업체. 근데 그게 짝퉁을 사다가 분석한 거야. 응? 한국 뭐야, 포천 이동 쌀 막걸리 유명하니까 짝퉁으로 파는 거. 그래서 상표도 똑같지 않고 좀 그다음에 가격도 정상적인 가격 아니고 좀 더 싼데 그것도 길가에서 그냥 파는 거 사다가 분석하고 제대로 조사, 이 진품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거짓된 사실을 발표. 이것도 배상 판결 내려진 거야. 시험은 이제 3번을 주로 냈어. 3번. 여기서 1번, 2번, 3번 다 시험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논점. 자, 관할사업 제한과 관련된 논점만 하나 합시다. 관할사업 제한은 아까도 뭐 할 때 나왔었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즉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뭐야,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안 내고 막 이러면 그 관련된 사업 정지시키고 취소시키고 할 수 있도록 해놨지. 이런 게 바로 관할사업 제한은 조치야. 그런데 그래서 거기 뜻은 별것도 없어, 그죠? 근데 관할사업 제한 뭐 특별한 얘기는 없다. 다만 한계에서 역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 법원칙 중에서 특히 중요한 거 부당결부금지 원칙. 응? 그 상대방이 위반한, 의무 위반한 거하고 그 인허가 허가 정지시키고 뭐 영업 허가 취소시키고 하는 그 사업하고 이 관계가 있는 사업이래야 의무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지 철회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자동차세 안 낸다고 술집 영업 허가 취소? 이건 연관이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부당결부 금지 원칙.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관할사업 제한은 이런 행정상의 제재는 고의과실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야. 응? 고의과실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건 뭐야? 벌 주는 거. 아까 형벌 주고 과태료 부과하고 벌 주는 거는 위반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 근데 다른 것들은 위반 사실만 있으면 되는 거야. 고의과실이 꼭 필요한 건 아니야. 응? 위반자에게. 그래서 판례 1번 꼭 읽어두세요. 행정법규 위반했다고 가하는 영업정지 처분 같은 제재 조치는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만 있으면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될 수 있고, 의무 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때 한해 그런 정도라면 부과할 수 없는 거다. 그 다음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 이건 뭐 여러분들 읽어봐도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3번과 관련해. 자, 맨 위에 제목 국세징수법 7조. 국세징수법 7조의 관할사업 제한 규정, 이게 제목이야. 그리고 밑에 국세징수법 7조 이렇게 그려놨지? 법조문. 응? 거기 읽어보면 자, 세무서장 등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세금을
납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금을 안 내고 있으면 뭐 할 수 있게 해놨어? 각종 사업 인허가 취소 정지시키거나 행정기관에 취소 정지시키라고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내고 있는 세금 종류하고 그 취소 정지시키는 인허가 사업하고 이 관계가 있을 것까지 규정을 해놓진 않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야? 안 내고 있는 세금과 취소 정지되는 사업하고 관계가 없더라도 세금 안 내고 있다는 이유로 인허가 안 내주고 취소 정지시킬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3번에 넷째 줄 끝에 안 내고 있는 세금, 체납된 조세, 안 내고 있는 세금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까지도 다 취소 정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에서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규정이다라고 엄청 또 비판을 받고 있어. 그런데 또 그런 견해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도 읽어보면 야 그러면 이게 세금 안 내고 있는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뭐냐? 이게 적정한 조치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뭐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적법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응? 어쨌든 이런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비판 견해가 크다는 점, 그 점만 알아두면 된다. 자, 나머지는 뭐 별거 없어요. 그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적으로 눈으로 한번 읽고 지나가면 충분합니다. 잘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이론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